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긴 추석 연휴도 이제 끝납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인데 이 무더위는 언제 돌아갈는지 여전히 숨이 턱턱 막힙니다. 밖에만 나오면 따가운 햇빛에 조금만 걸어도 땀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가을 저녁 추석. 진짜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추석 열대야로 간밤에도 많은 분들이 잠을 설치셨을 텐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위가 더 심했습니다. 언제쯤 이 더위가 물러갈지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일인데도 놀이동산이 비교적 한산합니다. 습하고 끈끈한 더위는 휴대용 선풍기로도 가시지 않습니다. 9월이고 추석도 지났는데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선풍기 없이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유례없는 추석 폭염은 연휴 마지막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 온도가 36도를 넘은 가운데 폭염 경보 지역은 82곳에서 125곳으로 더 늘었습니다. 신기록도 쏟아졌습니다. 서울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늦은 폭염 경보 기록을 8일 만에 경신했습니다. 경남 통영, 전북 정읍 등 남부지방 곳곳이 역대 9월 최고 기온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 춘천은 기상 관측 이래 첫 9월 열대야를 기록했고 제주 지역 열대야 일수는 72일을 넘어섰습니다. 한여름 같은 늦더위는 모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한풀 꺾이겠습니다. 모레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더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4호 태풍 플라산이 한반도로 고온다습한 공기를 다시 한번 밀어올리며 평년보다 더운 날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연휴 풍경도 예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시원한 음식을 찾아 먹고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피서가 유행이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긴 팔에 추석비 믿고 자랑하던 게 일상이었는데 올해는 가을이란 글자가 어색합니다. 연휴 막바지 풍경은 조윤정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놓고 이제 헤어질 시간. 짧았던 만남은 늘 긴 여운을 남깁니다.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있는 게 재밌었는데 집에 가서 아쉬워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최장 6시간 50분으로 귀경길 정체는 어제보다 줄었습니다. 막힌 도로에서 지친 몸은 휴게소 주전부리로 달래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갔다 왔어요. 추석이 지나가지고 좀 할머니 할아버지랑 헤어져가지고 속상. 냉메밀집 앞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40분은 기다려야 하지만 시원한 국수 생각이 간절합니다. 요즘엔 추석이 아니죠. 거의 하석이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엄청나게 더워져서 오히려 더 이런 여름 음식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도심 속 동굴은 이색 피서지로 인기입니다. 연휴 기간 3만 명 넘게 찾았습니다. 동굴의 실내 온도는 평균 영상 12도로 긴팔 옷을 입어도 시원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좀 추억 만들어 주려고 날도 너무 덥고 해서 그냥 나들이 겸사 나왔습니다. 밖에보다 너무 시원해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가을 폭염에 사뭇 달라졌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연휴인데도 상쾌하지 않은 게 왜 그런가 했더니 더위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연휴 마지막 날까지 35도에 육박하는데 기온이 1도 높아질 때마다 우울 증상 호소가 13%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명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올해 무더위로 더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선선해질 날 기대하면서 연휴 마지막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계절을 잊은 폭염에 어제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3,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악의 무더위로 기록된 2018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기상청은 올가을 역시 평년보다 온도가 높을 가능성이 최대 93%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더위는 온열 질환에 그치지 않고 정신 질환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가톨릭 의대 등 공동 연구팀이 약 22만 명을 분석했더니 기온이 평년보다 1도 올라갈 때마다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13% 더 많았습니다. 과도한 습기와 열기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등 기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이 적응해 있던 그 상태보다 더 높은 기온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 어떤 불편감이나 생리적인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농촌보단 도시 거주자가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일수록 열섬 현상 등 폭염에 취약한 것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후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소득이나 나이 등에 따라 날씨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 기후 취약계층을 추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의료 공백으로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면 어쩌나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경증 환자가 크게 줄어든 덕분입니다. 응급실은 원래 중증 환자 위주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병원 뺑뺑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연휴 마지막 날 응급실 상황 짚어봤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크게 붐비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좀 많이 아픈 사람들은 응급실을 좀 더 많이 쓰게끔 내주면 좋겠습니다. 닷새 동안 전문의 교수들이 돌아가며 당직 근무를 서서 큰 차질 없이 운영됐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전국 응급실 411곳 가운데 408곳이 24시간 동안 문을 열었고 하루 평균 27,500여 명이 내원해 지난해 추석보다 20%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경증 환자가 38%가량 줄면서 응급실이 원래 기능인 중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중증 환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난 주말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75곳에서 거절당한 후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고 광주에선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전주까지 가서 수술을 받는 등 뺑뺑이도 일어났습니다.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 접합 수술과 같은 필수 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소아 외상 환자와 안과 응급수술 환자, 서울 아산병원은 정형외과 응급수술이 제한되는 등 서울 빅5 병원의 진료 제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에 총력을 기울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내내에도 의료계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더 유연한 자세를 요구하면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서울의 한 어린이 병원을 찾았는데 최근 2주 동안 병원 방문만 4번째입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SNS를 통해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며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현재 의료 상황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야당도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불안감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은 벌어진 겁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서로 간에 누구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연휴 직전 대통령실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한 대표 제안에 힘을 실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 챙기기에 집중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연휴에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 병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의사 부족에 시달렸던 소아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고 좀 뒷받침할게요.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근 2주 동안 의료기관 4곳을 방문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추석 연휴 기간 의료 붕괴가 없었던 건 응급실 이용을 양보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며 개혁을 추진해야만 가슴 아픈 뉴스가 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정부 책임자 교체보단 전공의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매번 거꾸로 가는 여야, 추석 연휴 동안 확인한 민심도 정반대였습니다. 당연히 해석도 제각각이겠죠. 국민의힘은 정쟁과 야당의 발목 잡기에 국민이 좌절하고 있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며 심리적 정권 교체까지 언급했습니다. 서로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건 아닌지 장세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 대란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 지지도 20%대가 정권 붕괴의 전조였다며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입니다. 계엄령 준비 의혹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당 내부적으로 폭넓은 정황적 공감대가 있다며 가칭 서울의 봄이라는 계엄 대비팀을 운영 중이라는 사실도 처음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고 민생에 매진하라는 명령이 추석 민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연휴가 끝나자마자 온갖 자극적인 발언만 쏟아내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늦더위에 지친 국민은 끝없는 정쟁과 야당의 발목 잡기에 더욱 좌절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차가운 체감 경기에 대한 쓴소리를 들었다는 반성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대체로 물가가 너무 높다, 취업이 안 된다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도 전통시장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내일부터는 정치권의 싸움을 또 봐야 할 듯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내일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야당 단독 통과 때마다 해왔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예전과는 조금 다른 광경도 펼쳐질 듯합니다. 왜 그런 건지 최원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 요구대로 내일 오후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지난 12일 상정이 미뤄졌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대 쟁점 법안이 모두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은 강행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되돌이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확정할 방침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다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지를 두고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야당에 토론 기회를 주면 관련 리스크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뭉개고 가는 듯한, 하지만 공개 활동은 점점 늘면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더 좋지 못한 시선들이 늘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오는 22일까지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여당 역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 강행 처리와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대치 정국이 또다시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남 곡성 영광 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 아주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자기 당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하고 조국혁신당은 호남 독점 기득권 정치를 내려놓으라고 맞섭니다. 두 당이 이렇게 사활을 거는 건 군수 2자리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최홍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모든 민주 세력이 소탐 대실하지 말고 단합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민주 세력과 개인이 소탐 대실하지 않고 단합하여 정권 교체의 길을 확고히 하는데 전력 집중할 때입니다. 다음 달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영광, 곡성 군수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영역을 침범당한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호남에선 민주당이 일당 독점 정당이라며 독점보단 경쟁이 좋다고 맞받았습니다. 혁신당이 후보를 안 냈으면 좋겠다든지 후보를 주저앉혔으면 좋겠다는 듯이 그러한 그 민주당의 주장은 민주당답지 못하고
두 당의 신경전이 격화한 건 이번 선거가 단순히 군수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텃밭인 호남에서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에 패할 경우 호남 위기설이 현실화할 수 있는 데다 조국 혁신당의 존재감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과 오선 박지원 의원 등은 추석 연휴 기간 지원 사격에 나섰고 조국 대표는 곡성에 상주하며 농사일을 돕는 등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곡성 군수 선거에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영광 군수 후보를 물색 중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잠시 휴지기를 가졌던 여야가 다시 전면전을 벌일 태세입니다. 당장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부터 충돌이 예상되죠.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민주당이 추석 민심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 자리에서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됐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럼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정 지지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스스로 무너지게 될 거란 의미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민심에서 민생 회복에 대한 요구가 확인됐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협치보다는 이 대여 강경 메시지를 들고 나온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회복 불능 상태. 그럼 일방적 공세에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지율 하락세 심각한 건 또 사실이죠. 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20%를 기록하며 취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70%로 역시 최고치였는데 특히 70대 이상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도마저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정부도 싫다, 여당도 싫다 뭐 이런 건데요. 지금 이 상황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의정 갈등 해결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는 오늘 추석 기간 의료 붕괴는 없었다며 응급의료 체계 정상 작동을 강조했죠.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이 불안하고 또 불편해한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의료개혁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정부와 어떻게든 의료계를 설득해서 대화에 참여하게 하려는 한 대표의 인식차가 반영된 건데 그만큼 이 의정 갈등 상황이 예민하고 또 복잡한 문제라는 얘기겠죠. 뭐 그렇다고 해도 윤 대통령, 한 대표 같이 이걸 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다행히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추석 선물로 홍삼을 전달한 데 이어서 내일은 체코 순방길 배웅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도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자꾸 부각되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판단일 텐데요. 자, 그런데 추석 연휴 때 여당이 오히려 야당보다 더 한가해 보였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나온 거죠? 보통 명절 연휴가 끝나면 민심을 평가하는 기자 간담회를 여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용했고 야당만 간담회를 열어서 민심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명이 넘는 대변인을 보유한 여당이 연휴 기간 동안 내놓은 논평은 6개에 불과했고 SNS를 통한 당 지도부의 정치적 메시지 역시 야당과 비교해서 저조했습니다.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서 대화로 설득 중인 한동훈 대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웰빙 정당이란 지적을 받아왔던 국민의힘이 최저 지지율에도 여전히 위기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여당이긴 하지만 의석수로 보면 소수 여당이죠. 예전에는 초식 공룡, 거대한 공룡, 그러니까 의석수가 많은 움직이지 않는 공룡이란 말을 국민의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의석도 적으면서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으면 도대체 뭘 보고 정치를 하려는지 참 답답하다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격이 가능할까 싶은데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상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헤즈볼라 대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선 호출기, 이른바 삐삐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면서 10여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경고했는데 이번 폭발은 민간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자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일을 사던 남성의 가방에서 폭발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황급히 대피하고 쓰러진 남성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는 남성의 주머니에서도 폭발이 발생하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강한 충격은 자동차 유리가 뚫릴 정도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레바논 전역에서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 호출기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어린이들을 포함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3,000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300명은 중태입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أكد حزب الله أن هذا العدو الغادر والمجرم سينال بالتأكيد قصاصه العادل على هذا العدوان الآثم. 이스라엘은 긍정도 부정도 않은 채 헤즈볼라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양측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The U.S. was not aware of this incident in advance, and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전쟁 의지를 명백히 했다며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에 대비해 미리 심어둔 폭발물이 발각될 위기에 놓이자 이번에 폭파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무선 호출기 테러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궁금합니다. 헤즈볼라가 수입하는 호출기 안에 폭발물을 미리 넣고 원격으로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 전엔 신호음까지 울리게 해 메시지가 온 줄 알고 화면을 보다 크게 다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최수용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쉴 새 없이 출동합니다. 병원은 밀려드는 인파로 북새통입니다. 부상자들은 손과 복부 등을 다쳤고 실명한 경우도 나왔습니다. Hospitals across the tiny country have been jam-packed with wounded people. That the emergency rooms were overloaded with patients, many of them with injuries to their limbs, some in serious condition. 뉴욕타임스는 미국 등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폭발물을 심은 배후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수입한 대만 기업의 무선 호출기의 배터리 옆에 미리 소량의 폭발물을 넣고 이를 원격으로 터뜨릴 수 있는 스위치까지 장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발 직전 몇 초 동안 신호음을 내는 프로그램도 설치했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 대부분이 메시지가 온 줄 알고 호출기 화면을 들여다보다 크게 다쳤습니다. امبارح وصلنا 80 إصابة من أشخاص انفجر جهاز بوجههم. الإصابات كانوا على العيون، على الإيدين مع بتر بالأصابع. 레바논 보건부는 시민들에게 호출기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그렇다면 헤즈볼라는 왜 거의 사라진 무선 호출기 삐삐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휴대전화 대부분을 도청하고 해킹한다고 보고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삐삐 사용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무선 호출기 브랜드가 대만 업체 소유로 알려지면서 대만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대만의 사무실이 북적입니다. 이번에 폭발한 헤즈볼라의 무선 호출기가 대만 기종으로 알려지면서 취재진이 몰려든 겁니다. 업체 측은 상표권을 빌려주기만 했다며 헝가리의 협력사가 만든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这个产品不是阿波罗的该有的产品，是我授权给他们贴牌的一个产品。 대만 당국도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휴대전화 대신 무선 호출기 사용을 늘려왔습니다. 도청이나 위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올해 2월엔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 이스라엘이 표적 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며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강조했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Hezbollah started doing because they believed that their phones had been compromised in terms of intercepts by Israeli intelligence. So this was a way to communicate, they thought, securely.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유무선 전화에 폭탄을 설치해 정적을 제거하는 등 암살 작전 수행의 통신 수단을 자주 사용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헤즈볼라는 이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호출기 사용을 장려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이마저도 역이용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이틀 전 군산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선원 일부는 어선 안에 만들어진 에어포켓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는데요. 이 사고는 대형 선박이 해당 어선을 들이받고 달아나면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대형 선박의 선장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뒤집어진 채 떠 있는 어선. 해경 구조대원들이 선실로 들어가 선원들을 구조합니다. 바다의 지배. 렛츠고 홈. 이겼어. 배 안에 공기가 남아있는 에어포켓에 있었던 선원 5명은 구조됐지만 선장 등 3명은 숨졌습니다. 35톤급 어선이 전복된 건 무게가 50배 가까이 더 나가는 대형 선박에 들이받친 뒤였습니다. 대형 선박은 석유 제품을 운반하던 중이었는데 충돌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해경은 항적을 추적해 군산항으로 들어온 운반선을 뺑소니 선박으로 특정하고 선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항적 조회를 해봤는데 이제 겹치는 부분,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석유 운반선이 추돌한 것으로 추정이 돼가지고 신명 확보해서 진행하고. 해경은 운반선이 통항 금지 구역을 운항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수영장 탈의실에서 남성 관리인을 마주친 일에 앙심을 품고 이 허위 비방글을 인터넷에 100차례 넘게 올린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경찰관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경찰인 피고인이 정당하게 항의할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영업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신문고와 인터넷 카페 등에 여성 경찰관 A씨가 올린 글입니다. 본인의 알몸을 1분간 쳐다봤다며 충분히 성범죄 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습적인 성범죄자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스프링클러를 수리하던 남성 관리인 B씨와 마주친 뒤 이 같은 글을 185차례 올렸습니다. 수영장 측은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고의로 알몸을 본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A씨가 허위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장이 직원과 A씨가 마주치게 한 잘못은 있지만 경찰관으로서 정당하게 항의할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A씨는 비슷한 경험을 한 회원의 진술서까지 제출했는데 아직 사과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시절 세운상가에 지었던 공중보행로를 철거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인데 이 공중보행로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청계시소도 자칫 같은 운명을 맞게 될 처지입니다. 곽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계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아래 뭔가 노란 천막에 쌓여 있습니다. 길이 5.7m, 무게 3톤의 청계 시소입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인 지난 2020년 5월 다시 세운 시민협의회가 서울시 예산 5억 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청계천 세운교 광장 한가운데선 관람객들이 작품에 직접 올라타 볼 수 있습니다. 청계천, 을지로 일대 제조 기술을 상징한다는 청계 시소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만에 천막에 쌓였습니다. 방치된 지 4년이 지난 청계시소 주변에는 이렇게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인근 상인과 지나는 시민들도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냥 무용지물로 놔두니까 이게 노숙자들이 저거 지금 쓰레기도 싸놓은 거예요. 자주 보는데 보기가 흉해 저거. 저런데 아무것도 아닌 돈을 쏟아 부어버리니 저걸 뭐로 저기서 저걸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철거 요청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자 서울시는 시민협의회와 논의해 이번 달 말까지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추석 연휴 여러 사정으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어르신들 적지 않습니다. 명절이 쓸쓸하지 않도록 한 끼 식사로 정을 나누는 이웃이 있어서 적적함을 잇는데요. 이번 추석에는 특별한 메뉴도 준비됐다고 합니다. 김혜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무료급식소 앞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적적한 집에 혼자 있기보다는 두런두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을 찾아 먼 길도 마다 않습니다. 한 7시, 8시부터 와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골드라인 타고 5호선 타고 그리고 일요일 날 애들이 다 와가지고 먹고 가가지고 심심해서 왔지. 비슷한 시각 주방에선 봉사자들이 일사불란한 손길로 식판을 채웁니다. 추석 연휴 기간 특별 반찬도 준비되는데요. 봉사자들은 새벽 4시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인삼 튀김을 만들었습니다. 재료가 엄청 비싸죠, 인삼이. 3일째 나가는 거예요. 배식이 시작되자 실내는 물론 야외 자리까지 금세 가득 찹니다. 여기 먹는 게 더 시원해요. 여기 지금 땀이 흐르시는데? 알겠습니다. 더워도 맛있다 이거죠? 예. 사흘 동안 900명이 몰렸는데 매일 20명에서 30명씩 휴식 대신 봉사를 택한 이들 덕에 모두 따뜻한 한 끼를 나눴습니다. 가족하고 어제 잘 지냈고요. 그런 마음은 많았지만은 우선 이 봉사가 우선입니다. 이런 이웃들이 주위에 있어 모두가 풍성한 명절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배달 음식은 비싸다는 인식이 있죠. 실제로 일부 음식점들이 같은 음식을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배달 주문 때 더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점이 배달 플랫폼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 7,200원 하는 세트 메뉴를 배달 앱을 이용해 주문하자 1,300원 더 비싼 8,500원을 결제하라고 합니다. 다른 메뉴도 마찬가지.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들이 업주에게 배달비 외에 음식값의 9.8%를 중개 수수료로 받자 배달 주문 음식의 가격을 그만큼 올린 겁니다. 같은 음식인데 이제 다른 가격이니까 그만한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좀 기분 나쁘죠. 심지어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중개 수수료와 상관없는 자사 앱을 통해 배달 주문을 시켜도 수수료 인상분이 반영된 배달 주문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바이크도 있고 라이더를 고용하는 인건비, 기타 등등 필요한 비용들이 다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사실상 배달 앱들과의 수수료 분쟁을 이유로 매장가와 배달가를 달리하는 이중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에 다른 가격이 매겨진다는 것은 그 음식점에 대한 신뢰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배달 플랫폼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들 역시 배달비 무료 등 혜택 없이 비싼 배달 음식 값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 한국소비자원은 매장가와 배달가가 다를 경우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고지하고 있는 업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조직검사 사진만으로 AI가 암을 판독해내는 시대가 열립니다. 검진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신약 개발에도 톡톡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폐암 환자의 조직검사 사진을 AI에 입력하자 52초 만에 결과를 내놓습니다. 붉게 변한 곳이 유전자 변이가 나타난 부위. 특정 암세포로 변이될 가능성을 98%로 예측했습니다. 내시경 모듈에 들어간 질병은 10개가 훨씬 넘어가고요. 지금 현재 타겟으로 하는 주요 질환은 폐암과 대장암입니다. 유전자의 변이에 따라서 약물 효과가 많이 갈린 것으로 구분되는. 값비싼 유전자 검사 없이 병리 이미지만으로 AI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예측해 암을 진단하는 겁니다. 상용화되면 환자는 빠르고 정확하게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제약업체는 신약 개발 임상시험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질환도 AI가 관리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등의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 슬개골 탈구, 심장 문제 등 47가지 유전병을 미리 알 수 있는데 이미 전국 600여 개 동물병원에서 활용 중입니다. 어린 강아지인데 슬개골 탈구가 미리 얼마나 될 수 있느냐. 얘는 상당히 심하죠 지금. 이게 84%나 되는 거예요.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도 신약 개발을 돕는 생성형 AI 모델 바이오 네모를 공개하고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All the digitization that we've done for genes and proteins and amino acids, that digitization capability
is now passed through machine learning so that we understand the language of life.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획기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인공지능.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물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데 2달 전 탄두 중량을 4.5톤까지 늘렸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와 관련한 시험 발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오물풍선도 다시 살포했습니다. 북한이 왜 자꾸 도발을 하는지 그 배경까지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군 레이더에 북한 탄도미사일이 포착된 건 오전 6시 50분쯤입니다. 합참은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400km가량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재원과 미사일 개수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군은 KN-23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제 이스칸데르를 도입해 성능 개량 중인 미사일로 북한은 지난 7월 4.5톤급 초대형 모의 탄두를 장착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비행 안전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여 당시 우리 군은 미사일 2발 중 1발이 평양 인근 들판에 떨어져 과장과 기만으로 평가했는데 4.5톤까지 느린다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나 기술 개발과 시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고중량 탄두 탑재를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미 의회 조사국은 KN-23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고폭탄두가 들어갔을 적에 피해 반경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죠. 아니면은 분산탄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좀 더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 탄두를 개량하는 것입니다. 군은 이번 미사일 낙하 지점 또한 내륙 부근일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48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북한이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도발 빈도를 더욱 늘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골동품만 연상하던 문화재 개념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이름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죠. 그런 만큼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건도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구민성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누구나 편의점에서 한 번쯤 사 먹어봤을 법한 바나나 맛 우유. 출시 50년을 맞아 국가등록 문화유산 등록을 추진 중입니다. 국가등록 문화유산 중 근현대 문화유산은 건설, 제작, 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것을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1974년 처음 출시될 때의 용기입니다. 한국인의 고유 정서를 담은 달 항아리를 모티브로 한 모양이 현재까지도 유지 중입니다. 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 법안이 시행되면서 일본식 문화재는 유네스코식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원형이 보존돼야 하고 실체가 존재해야 하는 문화재가 가치 등 해석 범위가 넓어지면서 우리 주변의 물건들도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현대자동차의 포니, 우리나라 최초 세탁기도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조금 생경할 수 있겠지만 많은 기업들과 업체들이 또 근대 문화유산의 등록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도 더 새로운 시각으로 재밌게 즐겨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는 대전의 성심당빵. 모나미 볼펜도 등록이 가능한 근현대 문화유산의 후보입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신선한 변화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미국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6%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TV 토론이 반영된 결과로 트럼프는 골프장에서 벌어진 암살 시도를 부각하면서 분위기 반전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 대선이 긴장감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한인이 미국으로 이민 간 지 120여 년 만에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추석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은 소녀들이 부채춤과 합창 공연을 선보입니다. 참석자들은 한국말로 아리랑을 부르고 송편을 나누어 먹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백악관에서 추석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백악관에서 한국의 추석만을 기념한 자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축하 서신을 보내 추석이 전 세계 사람들을 묶는 유대감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고, 대선 후보로 나선 해리스 부통령도 한국계가 수백 년간 미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해리스 후보는 지지율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의 지지율은 51%,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45%로 격차가 6%포인트로 커졌습니다. 젊은 층 유권자의 해리스 지지세가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를 유세에서 적극 부각하며 완회를 시도했습니다. You know, only consequential presidents get shot at. We have to be brave. 반면 해리스는 정치 폭력을 재차 규탄해 사태 진화에 집중했습니다. I checked on him to see if he was okay. There's no place for political violence in our country. 다만 현지 언론은 해리스의 상승세에도 대선 판세는 여전히 초접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정춘영입니다.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며 천둥, 번개와 우박이 쏟아집니다. 익어가던 곡식이 쓰러집니다. 이윽고 선선한 가을밤이 찾아와 느긋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8분) 쉼표로 숨가쁘게 내달려온 여름도 9월이면 숨을 고릅니다. 9월도 저녁이면 바람은 2분 쉼표로 분다. 지난 여름은 어떠했나? 살갗에 얼룩 지우며 이부자리를 편다. 가을은 조용히 옵니다. 저녁, 철 잃은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늘 오고 가는 것이지만 계절 바뀜처럼 매혹적인 기적이 있을까요? 여름 가고 가을 오듯 해가 지고 달이 솟더니 땀을 뿌리고 오곡을 거두듯이 별빛 보석을 줍더니. 우리 고유 이름 추석은 글자로 보면 가을 저녁입니다. 가을 보름달 뜨는 저녁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 추석은 여름 저녁, 하석입니다. 열대야에 달이 떠 풍덩 빠졌습니다. 오늘 전국 시군 183곳 가운데 125곳에 폭염경보가, 41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다들 진이 빠져 녹초가 됐습니다. 그러고서야 9월 폭염이 고개를 숙일 모양입니다. 모레 비가 내리면서 서울 최고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고 열대야가 끝난답니다. 일요일부터는 최저 기온도 20도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죠. 릴케는 여름이 풍요로운 가을을 불러왔다고 찬미했습니다. 주여,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올여름은 그러나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가을 오는 길목을 참으로 악착같이 막아섰습니다. 아폴리네르는 가을을 예찬했습니다. 아, 가을, 가을은 여름을 죽였다. 하지만 여름한테 죽다 살아난 건 가을입니다. 비틀거리며 힘겹게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탐욕과 증오, 욕설과 저주가 뒤엉켜 열대야처럼 끈적거리는 세상도 이제는 가쁜 숨을 골랐으면 합니다. 서로 아우르고 북돋우는 가을을 맞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의 기도처럼. 넓이와 높이보다 내게 깊이를 주소서. 9월 18일 앵커 칼럼 오늘 한여름 추석 하석이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연휴 마지막 날 밤이 깊어갑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며 늦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전북, 영남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게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또 아침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남 해안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20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으로도 최대 100mm 이상으로 양이 많겠습니다. 내일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른 아침 경북과 호남 내륙에서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청주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기온 변화가 심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8일 수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